오늘은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2년 북한은 또다시 도발 카드를 꺼내게 될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연구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보통 5년, 10년 하면 좀 크게 무슨 행사하는 게 북한인데 오늘 좀 잠잠했어요? 예,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북한이 정주년을 특히 이제 꺾어지는 해라고 그러죠. 5주년, 10주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중요한 기념일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대대적인 열병식을 한다든지 또는 최소한 기념 보고 대회를 한다든지 네. 그 축하를 위한 뭐 불꽃 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혹시 그런 걸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조용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11월 18일 날 다시 말하면 오늘로부터 역산하면 11일 전 네. 11월 18일 날 북한이 화성 17을 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딸과 백두혈통이 모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직후에 나온 보도에 보면 이제 지구, 다시 말하면 행성에서 최강의 ICBM을 우리는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직후에 또 기념 촬영을 하고 군부의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특이한 거는 그 320일 그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금별 메달도 수여를 하고 네. 그런 일련의 그 움직임들이 결국은 5주년을 겨냥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복귀해 보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북한 보도에도 보면 북한 보도에서 이 주체 핵 병기, 이 자기들의 힘으로 만든 이 병기에 대해서 한껏 이 선전하고 김정은 비서의 그런 역량, 역할, 그다음에 그동안의 리더십 그런 것들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오늘을 염두에 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북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부분도 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노동신문에는 핵무력 관련된 부분에서 5주년을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결국 그동안 이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이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강대하고 인민은 존엄하다 이런 이제 노동신문의 보도 제목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국방력 강화의 성과를 선전하고 그다음 화성 17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장님 말씀하셨지만 화성 17형에 대해서 국기훈장 1급을 수여했거든요. 사실 그 화성 17형을 싣고 다니는 그 차량에 훈장을 줬는데 전례가 없는 그런 훈장 수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5주년의 이전에 북한이 전반적으로 화성 17형의 성공적인 발사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때 화성 17형 발사 때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딸도 등장하고 부인도 등장하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쭉 이어져 왔던 핵 개발, 네. 또 ICBM 개발 이 과정에서 북한 나름대로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우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 그것은 화성 17형의 발사에 북한의 평가에 따른 성공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다. 그래서 이번 5주년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이미 다 목표들이 달성이 됐고 또 대중적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할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이제 같은 의견이었어요. 화성 17형을 발사 성공할 때 이미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22년이 한 달 딱 남았단 말이죠. 이제 한 달 안에
저희가 한 3월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뭐 핵실험을 할 것이다, 아니면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에 그런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인지 이번에는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도발은 저는 그 동안에 북한이 보여줬던 간헐적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행동의 범위 내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네. 다만 이제 핵실험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올 3월부터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ICBM 발사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북한이 성공을 했다. 화성 17형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핵실험은 이제까지 6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실험은 대체로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 능력의 고도화는 그 ICBM까지 이제 포함한 상황에서 고도화인데 네. 핵폭탄의 성공은 이미 이제 달성을 했고 ICBM은 지난 화성 17형으로 거의 이제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달성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핵실험의 추가적 핵실험이 긴급하게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 전술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전략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폭발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낮추면 그것이 전술 핵실험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모든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네. 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하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보면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외교적인 또는 군사적인 또는 정무적 차원에서의 플러스 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도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폭풍보다는 플러스 요인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플러스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런 점에서 핵실험은 좀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뭐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단거리 등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겠지만 핵실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핵무력 완성 5주년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보도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비록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나날이지만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은 내 나라는 강대하다.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나날이지만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 현재?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 내 나라는 강대하니까 참어.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핵무력이 완성이 되고 화성포가 날아가도 배고픈 건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핵무력 완성의 5주년을 강조할 그런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또 이런 부분이에요. 핵무력이 이미 완성됐는데 5년 전에 이미 핵무력이 완성되는데 뭘 완성된 핵무력을 또 뭐 발전시키고 하느냐? 이 모순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5년 전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다음에 김정은이 모라토리움을 자발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핵실험이 이제 필요 없어 우리는. 풍계리 폭파해. 우리 장거리 미사일 필요 없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동창리 발사장 다 해체해. 이렇게 해서 모라토리움을 발표하고 비핵화 협상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네. 물론 조건부 비핵화지만 결국은 그 협상의 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최근에 나오는 북한의 이야기를 보면 핵무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아마 북한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핵실험은 뭐 이미 준비가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네.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뭐 정보 당국에서 3월이냐 5월이냐 아니면 11월이냐 다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 필요와 정치적 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필요는 사실은 다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5대 국방과업을 제시를 했고 네. 거기에서 전술핵 무기 사용을 공언을 하고 전술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운반 수단들을 지금 계속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무기 체계에 탄두를 탑재시키기 위한 보다 정교한 그런 핵폭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탄두 ICBM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탄두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기술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당장 쓸 핵탄두는 아니니까 급하진 않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정치적 필요인데 지금 북한의 필요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판을 만들어서 협상이 재개되기를 원하는데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협상의 판,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핵 군축이라는 협상으로 갈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핵실험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위험, 압박, 오늘 윤 대통령 언급을 하셨지만 네.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중국도 사실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 편을 들고 두둔을 하지만 핵실험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12월 안에 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이 뭔가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엔진 실험을 위한 실험 시설이다. 그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성 17형을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기권 재진입의 기술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실거리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ICBM을 실거리 사격하는 건 그건 미국을 향한 공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찰 위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성 발사장에서 위성 이름으로 상당히 장거리로 쏘는 그런 여정들을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네. 얘기 중에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그동안은 취하지 않았던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응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보면 이제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또 한미일 협력에 기반해서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전략 무기의 전개랄지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윤 대통령의 표현은 전략 무기의 전개를 그동안은 보면 한꺼번에 모든 전략 무기들이 다 동원돼서 북한을 압박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비온비 전략 폭격기가 전개된다 할지 또는 핵 잠수함이 전개되고 또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면 B2 전략 폭격기랄지 B-52 전략 폭격기 이런 모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동해상에 또는 한반도에 그 배치를 한달지 전진 배치를 한달지 이건 이제 북한으로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B2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이 거의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평양 상공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에서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전략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핵폭탄도 투하 능력이 있는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북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런 전략 무기 자산의 그 전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한미 공조와 한미일 협력의 수준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네.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예. 전례 없는 대응. 예, 그러니까 전례 없는 대응인데 거기 공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전례 없는 공동 대응.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핵시험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능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이용한 조치. 그건 우리 김 교수님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략자산의 전개, 특히 북한이 아파하는 그런 전략자산의 전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인 조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해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그런 걸 이제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 안보리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까지 없었던 예를 들어서 한미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그런 어떤 이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임 대통령 한 말 중에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면 아주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을 떠올라 보면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확성기를 탈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주 화들짝 놀라고 김정은이 결국 두 사람을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그런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실익은 전혀 없는 오히려 큰 위험이 다가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둘째 딸 대동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벌써 3대 세습인데 4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도 있다라고 하는데 ICBM-같이 중요한 발사장에 첫째를 데리고 오지 않은 이유는 뭘까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 혹시나 본인처럼 스위스나 어디에 첫째는 또 유학을 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먼저 여쭐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세 자녀 중에 그래도 이렇게 버젓이 데리고 나와서 보여줄 수 있을 상황이 바로 주의 둘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가 뭐 외국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 후계자. 근데 지금 김정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사실 만으로 치면 아직 40도 안 됐고 이런 나이에 후계자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더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볼 때는 뭐 김일성도 딸이 있었고 김정일도 딸이 있었지만 후계자는 안 됐거든요. 결국 4대로 간다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아들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 둘째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은 후계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덜고 이 후대에 대한 이 대비도 잘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자애로운 지도자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들보다는 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문 장군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 한 가지는 그 주애라고 하는 둘째 딸이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나왔는데 왜 북한이 딸을 등장시켰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 후계 구도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딸을 거기에 등장시킴으로써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화성 17형이 아니라 주애한테 다 쏠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후계 구도에서 4대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젊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후계 구도를 그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전례로 보면 너무 이른감이 있습니다. 아들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도 역시 만약에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다면 북한이 그동안의 후계 구도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상태에서 나중에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호 문제랄지 또 교육 문제랄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간다면 당연히 이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죠. 주해 같은 경우는 외부의 국제사회나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또는 남쪽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주해가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는 듯한 뭐 그런 전술적인 효과를 노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후계구도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후계구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 둘째 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좀 더 북한에서 후계구도와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삼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해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